그래서 간단하게 봅시다. 요 책에서 아비투스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경제적 실천이란 말, 그러니까 행동이죠, 행동. 왜 어떤 사람들을 새로운 경제 구조에 잘 적응하는데 어떤 사람들, 특히 이제 여기서는 하층 노동자 계급들이 왜 적응을 잘 못하느냐,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론에 보면 제목이 구조주의와 아비투스인데, 아, 여기 보면 뭐냐면 일단 구조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행동 반경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 이게 마르크스적인 그 문제의식이죠. 경제 구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보면 이 3장에 보면 주관적 기대와 객관적인 기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대라는 게 뭐예요? 경제 구조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행동 반경은 경제적인 토대가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A라고 하는 스몰 A라고 하는 행동을 할 거냐, 스몰 A, B, C가 있는데 스몰 A를 하는 사람과 스몰 B를 하는 사람과 스몰 C가 있다면 그 주어진 그 객관적인 토대 안에서 그렇게 행동이 A, B, C로 나눠지는 것은 주관적인 기대가 작동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서론과 3장을 읽어보시면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러나 하여튼 이 서론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14쪽입니다. 읽겠습니다. 각 행위자의 실천이 행위자가 아비투스를 매개로 그의 계급 상황을 규정하는 객관적이고 집합적인 미래와 객관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를 공통의 근거로 한다면 시건에 관한 성향의 사회학만이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질문을 극복하게 해준다. 즉 존재 조건의 변화가 성향의 변화를 선행하고 조건 지우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문제. 동시에 계급의 조건이 경제적 경험을 시작으로 하는 사회적 주체의 모든 경험을 기계적 결정이나 상황의 객관적 진실에 대한 타당하고 명석한 의식의 매개 작용함이 없이 어떻게 구조할 수 있는지를 확정하는 문제들이 그것이다. 보셨죠? 이게 사실은 초창기 그리고 굉장히 그래도 비교적 그 쉬운 책인데 글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구별짓기쯤 가면 못 읽어. 읽지 마. 미안하지만 읽지 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뭐냐면 어떤 객관적인 그 구조 안에 계급적인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객관적인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집합적인 미래라고 하는,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자기의 기대, 시간에 대한 기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회학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 예를 들면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가고 돈을 예를 들면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집안에 돈이 있는 현금을 은행에다 넣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이자를 받으려고 은행에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경제 활동 아닙니까?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가 익숙해지지 않은 거죠. 이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준다는 걸 아무리 설명해도 그런 행동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사회적 주체의 모든 경험을 과거로부터 온 경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브루드가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죠. 과거로부터 오는 경험이라는 건 주로 이제 습관적인 것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는 베르그성적인 그 시간 개념인데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명석하게 합리적인 것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게 이제 구조주의와 아비투스라고 서론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7쪽에 보면 조금만 더 보면 새로운 성향의 체계는 진공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전통적 성향의 경제적 기반의 소멸이나 분열에서 살아남은 전통적인 성향을 토대로 구성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새로운 성향이라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로 체제가 바뀌었어, 알제리라는 나라가. 근데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이 그럼 자본주의 바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과거로부터는 뭔가 전통적인 어떤 기반이 있다는 겁니다. 응? 그게 변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데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건 뭐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뭐 뻔한 얘기죠. 응? 그래서 사회 경제적 질서에 적응한다는 건 하나의 에토스와 연결된 실천적 지식을 연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20페이지 보면 예측 가능성과 계산 가능성을 보장하는 경향이 있는 사회 경제적 조직의 적응은 시간보다 정확히는 미래에 관한 특정한 성향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성향이라는 말이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제 1장의 단순 재생산과 주기적 생산 뭐 그다음에 뭐 2장에서는 모순적 필요함과 양의적 행동 이런 얘기 나오는데 미안합니다만 다 띄우고 정 안 되면 3장 같은 걸 그래서 주관적 기대와 객관적 기대라는 게 딱 지금 얘기한 거예요. 구조주의와 아비투스란 말이 그 말이죠. 객관적 기대라는 게 뭐예요? 경제가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이라는 게 그 경제적인 체제 안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의 다양성은 내가 주관적으로 어떤 성향체 이제 과거로부터 어떤 성향을 익숙하게 됐느냐, 그다음에 내가 바라보는 미래는 어떠냐 그거예요. 이제 그게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교육과도 관련돼 있다는 거를 이제 슬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89쪽이나 90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미래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훈련 혹은 직업적인 전문성 지식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에 적응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층 프롤레타리아에 속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못 갖고 실업 상태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얘기는 뭐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 무슨 혁명의 원동력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에 적응하려는 그런 변혁의 논리라는 게 거기서도 나온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게 그렇게 오래 알고 싶지는 않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책에 관련된 것들을 좀 알려면 이렇게 봐라. 그러면 아비투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다. 그 정도 하십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뭐 이 책에서도 보면 이건 이제 2000년도에 쓴 거니 벌써 이제 뭐 20년이 넘은 책인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3장에 제가 이 논문을 뭐 열 몇 개를 썼는데 논문을 12개나 썼네요. 근데 3장에 보면 아비투스 그 존재론적인 의미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비투스의 개념에 관련된 걸 제가 처음으로 이 책을 썼어요. 그 글을. 근데 저것도 어려워. 보지 마.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읽겠습니다. 이 아비투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아주 짤막하게 정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의 32페이지에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아비투스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나왔고 에토스와 엑시스라는 데서 나왔다. 그다음에 덕에 관련된 거고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 제가 뭐라고 썼냐면 칸트는 인간의 이성을 선험적이고 자율적으로 구성했는데 이 바로 아비투스라는 개념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유리하는 아비투스 개념은 이런 칸트적인 의미의 어떤 자율적인 이성에 대립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벌써 이제 이 브로드웨이의 사회학이 뭐 굉장히 실증 분석을 하고 통계 처리를 하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는 반칸트적인 혹은 반계몽적인 선상에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자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했던 그 칸트 강의를 한번 잘 찾아서 다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35쪽에 보면 시간의 문제, 아비투스 개념의 구성 그래가지고 시간의 문제, 육체의 문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상과 도식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아비투스의 구성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요 정도는 여러분 봐도 될 거예요. 시간의 문제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알제리 그 자본주의 모순 알제리 60이라는 책에서 여러 번 했고 육체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기 그 브루드웨가 멜로뽕티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요 책은 사실은 이 파스칼전 명상이 나오기 전에 제가 쓴 책이니까 나는 이제 불어를 읽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하여튼 이 아비투스라고 하는 게 육체적인 문제, 육체적인 범주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한 겁니다. 이 육체적인 범주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구별짓기 하면서 다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사람들이 상류층과 하류층과 중간층이 이렇게 옷을 입거나 이렇게 몸을 행동하거나 밥을 먹거나 운동하는 거 그거 다 몸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멜로뽕티가 얘기하는 소위 지각의 현상에서 얘기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무슨 옷 입고 밥 먹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멜로뽕티의 어떤 기본적인 멜로뽕티의 철학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사물을 지각하는 게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외부적인 사물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철학적인 업적인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쪽으로 어떤 그 사회학적으로 무슨 취향의 문제, 옷 입고 밥 먹고 뭐
운동하고 이런 걸로 이 확대시킨 거죠. 뭐 그런 면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표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회적인 행동 양식과 내 행동 양식뿐만 아니고 세계를 읽어내는 어떤 하나의 세계관 혹은 가치관과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텔레비전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야하게 입는 그다음에 옷을 고급스럽게 입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인간 계급적인 분류가 있다 한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영화를 선택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무슨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를 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표상 도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구별짓기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합시다.